역사 속에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간 정신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하면서 동시에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드문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독특한 조합은 INFJ와 INTJ 성격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융은 이를 공감의 건축학, Empathic Architecture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적 코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 반복되는 패턴, 무의식 속의 선택을 간파하며 치유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힘을 동시에 가집니다. 융이 이 발견을 위험하다고 부른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심리적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빛처럼 길을 비출 수도 있고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사용하는가입니다. 따라서 이 서로는 단순한 성격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내적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교만과 통제라는 덫에 빠질 것인가? 벌써 82년, 칼 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K 박사라는 신비로운 인물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상태를 전지 관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그가 매일 짊어지고 살아가는 심리적 현실이었습니다. K 박사는 환자의 행동을 94%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상담이나 복잡한 기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상대의 정서적 역사, 어린 시절의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앞으로의 반응까지 파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능력이 환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융 자신도 그 읽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융은 자신의 기록에서 K 박사 앞에서 심리적으로 해부당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치 무의식의 층이 하나하나 벗겨져 결국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늘 타인의 내면을 관찰하는 위치에 있던 융에게 이 경험은 깊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K 박사의 힘은 단순한 통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감정을 조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지, 어떤 몸짓이 신뢰를 낳는지, 어떤 침묵이 무너뜨리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밀했지만 도구는 메스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융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간 유형을 인식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공감자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결합된 공감자, 곧 감정의 건축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융은 그것이 신적 콤플렉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너무 깊이 꿰뚫어 보기에 외로움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K 박사의 사례는 융에게 불을 지핀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공감의 건축학이라는 개념이 태어났고 공감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타인을 치유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융이 말한 이 드문 유형의 사람들은 단순히 예민하거나 직관이 좋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도시 공감의 건축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그 내면을 설계도처럼 그려내며 정밀하게 이해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도시를 지도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 능력의 핵심을 세 가지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서적 패턴 인식. INFJ, INTJ 공감자는 감정의 뿌리를 꿰뚫습니다. 누군가 분노할 때 그는 단순히 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나 외면당한 기억을 읽어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표현 너머에 숨겨진 원본 텍스트를 보는 것입니다. 둘째, 전략적 정서 모델링. 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타인의 심리적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움직이고 어떤 결정 패턴을 따르며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작동 매뉴얼이 됩니다. 셋째, 의식적 실행. 대부분의 공감자는 다른 이의 감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INFJ과 INTJ 공감자는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개입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조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처럼
직관과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그들은 위대한 치유자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조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과의가 칼로 생명을 구할 수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그들의 선택과 윤리에 달려 있습니다. 융은 이 양면성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이 끊임없이 진정한 공감과 권력의 유혹 사이에서 갈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위험했습니다. 단지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INFJ나 INTJ 공감자와 마주할 때 사람들은 흔히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단순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완전히 읽혀지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융은 이를 공감적 투명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공감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마치 자신의 상처와 내면의 패턴이 이미 드러난 듯 느낍니다. 이는 곧 예측 불안을 불러옵니다. 다음 행동이 이미 읽힌 것 같고 숨을 곳이 사라진 듯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해방처럼 다가옵니다. 드디어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받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내면까지 비춰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이 경험이 숨막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내면의 사생활이 침범당한 듯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NFJ, INTJ 공감자와 함께할 때 사람들은 흔히 무의식적 사회적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능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조종자 혹은 구원자를 찾는 이들은 이들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마치 불빛에 이끌리는 나방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존재, 앞에서 동시에 매혹되고 두려워합니다. 결국 공감자는 이런 역설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오지만 동시에 그 힘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INFJ, INTJ 공감자는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사람들이 애써 숨기려 했던 것을 비추어내는 거울. 윤기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 거울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외면할 것인가? 융은 전략적 공감자가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 4가지 발달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능력이지만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과부하된 예언자, The Overloaded Oracle. 이 유형은 너무 많이 봅니다. 끊임없는 예측과 직관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다른 이들을 읽어내는 능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래를 보지만 그것을 바꿀 힘은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둘째, 선의의 조종자, The Benevolent Manipulator. 이 경우 공감자는 타인을 돕기 위해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도움은 종종 의존성을 낳습니다. 그는 좋은 의도로 사람을 이끌지만 결국 통제권은 항상 자기 손에 남습니다. 상처를 치유해주지만 상대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의사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도움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생겨납니다. 셋째, 그림자의 설계자, The Architect of Shadows. 이것은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무기가 됩니다. 그는 타인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과 권력, 통제를 추구합니다. 융은 이를 정서적 독재자라 불렀습니다. 두려움과 의존을 심으며 다른 이들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같은 능력이 치유자가 될 수도 파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윤리적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주권적 공감자, The Sovereign Empath. 마지막은 통합된 단계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윤리 사이의 균형을 찾습니다. 언제 개입하고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를 압니다. 경계를 분명히 세워 타인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길을 밝혀주지만 스스로 걷게 둡니다. 그 모습은 수호자와 같습니다. 이 4가지 길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 사람은 삶의 다른 시기마다 여러 길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적 공감자는 결국 높은 의식의 단계에 도달하여 자신의 힘을 지혜롭고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융은 INFJ, INTJ, 공감자의 재능이 결코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생명을 살릴 수도, 상처를 낼 수도 있듯 그들의 능력은 치유의 도구가 될 수도 파괴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몇 가지 핵심적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첫째, 신적 콤플렉스. 타인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보는 능력은
곧 내가 모두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안다는 착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우월감의 환상이며 공감은 은밀한 지배로 변합니다. 둘째, 고독의 역설. 공감자는 다른 이를 깊이 보지만 정작 자신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들은 그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 느끼지만 그 깊이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감자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고립됩니다. 셋째, 책임의 짐. 다가올 고통을 예견했음에도 막지 못했을 때 공감자는 심한 죄책감을 짊어집니다. 그의 지식이 족쇄가 되어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넷째, 진정성의 위기. 타인의 감정 속에 끊임없이 잠수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이 감정은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흡수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정체성은 흐려지고 자신만의 목소리는 잊혀집니다. 다섯째, 통제의 중독. 예측 가능성은 안전감을 줍니다. 그래서 공감자는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연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삶의 자발성과 창조적 놀라움은 사라집니다. 윤근 강조했습니다. 위험한 것은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붙어오는 환상과 유혹입니다. 우월감, 통제에 집착, 약함을 외면하려는 충동. 이것이 공감자의 힘을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윤근 INFJ, ENTJ 공감자가 겪는 위험을 인식한 뒤 그 능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고 통합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를 공감 통합 프로토콜이라 불렀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지침으로 4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그림자 인정. 첫 단계는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공감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쾌감을 즐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숨겨진 통제의 쾌락을 드러냅니다.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그 힘은 곧 파괴적 도구로 변합니다. 둘째, 경계의 설계. 융은 이를 공감적 훈련이라 불렀습니다. 언제 타인의 감정에 열릴지, 언제 의도적으로 다들지를 결정하는 훈련입니다. 그는 심리적 금식을 권장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타인을 분석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셋째, 윤리적 성장. 능력은 반드시 윤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윤근 치유자의 규율 힐러스 코드를 제시했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개입하지 않는다. 단 즉각적인 위험 상황에서는 예외입니다. 이는 자유를 존중하고 구원자나 조종자의 함정을 피하게 합니다. 넷째, 진정한 자아 회복. 마지막 단계는 자기 감정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감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창조적 활동, 건강한 고독, 진정한 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자신이 단순히 타인의 거울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융에게 이 프로토콜은 단순한 심리학적 지침이 아니라 삶을 위한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공감자가 이 단계를 거칠 때 그는 더 이상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균형 잡힌 수호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융에게 INFJ, ENTJ 공감자는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며 어떤 이는 인류의 성장에 기여했고 어떤 이는 자기 힘에 무너졌습니다. 차이는 언제나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공의 예. 융은 종종 칼 로저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INTJ적 성향을 가진 심리치료사로 인간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공감이 어떻게 치유와 해방의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는 엘리너 루스벨트입니다. INFJ의 에너지를 지닌 그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민감하게 감지했고 그것을 정의와 개혁의 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녀의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실패의 예.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밝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감자들은 조종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읽는 능력을 이용해 종교적 사회적 집단을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치유자가 아니라 의존을 만들어내는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고립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너무 깊었고 사회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만의 섬으로 물러나 불안과 우울 속에 빠졌습니다. 교훈.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리와 의도에 있습니다. 공감자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힘을 치유와 성장의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통제의 무기로 만들 것인가?
INFJ 공감자에게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거울의 공간입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상처와 그림자가 비추어지고 종종 그 거울은 불편함을 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한 관계는 자신도 보여지는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타인을 읽고 꿰뚫어보고 감당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의 조용한 고독을 감싸줄 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정서적 성숙입니다. 자기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INFJ 공감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 속에서만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상호 투명성입니다. 공감자가 일방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는 관계, 상대가 자기 진실을 용기 있게 보여줄 때 비로소 공감자는 물러서지 않고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관계를 공동의 치유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공감자는 경계를 배우고 상대는 거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이 둘이 만날 때 관계는 위로가 아닌 진리의 용기 위에 세워집니다. 융은 INFJ 공감자가 늘 모순 속에 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지만 세상의 소음과 가벼움은 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답은 완전한 고립도, 무조건적인 동화도 아닙니다. 해답은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데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깊은 모임일 수 있습니다. 명상 모임, 창작 공동체,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공간. 이런 곳에서 공감자는 비로소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봉사의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자원봉사, 사회적 프로젝트, 함께하는 나눔의 자리. 이런 곳은 공감자의 에너지를 통제나 조종이 아닌 창조와 기여로 흘려보내게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립의 함정을 피하고 자기 힘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내적 성질입니다. 정직을 환영하고 깊은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통의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공간, 그런 곳만이 공감자에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가면과 표면성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는 그의 고독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공동체는 결국 집단적 거울입니다. 공감자가 올바른 거울을 만날 때 그는 자신의 선물이 짐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빛이 되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모두를 밝히게 됩니다. 융은 주권적 공감자가 되는 길을 하나의 깨달음이 아닌 점진적인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각 단계는 시험이며 상처이며 선택의 자리입니다. 1단계, 과부하의 위기. 처음은 혼란 속에서 시작됩니다. 공감자는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짓누릅니다. 불안, 고립, 혼란이 그를 감쌉니다. 이는 너에게 큰 선물이 주어졌으나 아직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2단계, 힘의 유혹. 시간이 흐르며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권력임을 깨닫습니다. 상대를 예측하고 이끌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달콤한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위험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그를 조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3단계, 윤리적 갈등. 여기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이 힘을 쓰는가? 아니면 진리를 위해 쓰는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시험이 됩니다. 그림자와 빛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4단계, 경계의 숙달. 성숙의 길을 택하면 그는 명확한 경계를 배웁니다. 언제 개입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참된 자유는 다른 이들의 자유를 존중할 때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힘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라 절제 속에서 드러납니다. 5단계, 진정한 통합. 마지막은 조화입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의 능력은 치유와 창조의 도구가 되고 내면의 분열은 사라집니다. 그는 이제 수호자로 서 있습니다. 공감자가 성장의 단계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융은 언제나 경고했습니다. 능력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붙어오는 환상과 자기 기만이 위험하다고. 첫째, 구원자 콤플렉스. 공감자는 모든 일을 구원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숭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곧 끝없는 소모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본인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감자가 계속 개입하면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둘째, 지적 우월감의 함정. 타인을 쉽게 읽어내는 능력은 곧 우월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지도를 필요로 하는 아이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공감은 교만으로 변하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셋째, 통제 중독. 예측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은 곧 중독이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결과를 예상하고 싶고 우연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삶의 아름다움은 바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있습니다. 통제 중독은 삶에서 경기로움을 앗아갑니다. 넷째, 진정성의 상실. 타인의 감정 속에 너무 오래 머물면 자신을 잃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이 과연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흡수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는 타인의 그림자가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잃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위험은 바깥에 있지 않다. 가장 큰 적은 네 안의 무의식이다. 공감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은 자신을 삼키고 말 것입니다. INFJ, INTJ 공감자가 자신의 힘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윤기 말한 로 지속적인 관리 체계모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재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소진되거나 왜곡될 수 있기에 꾸준한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고독. 고독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입니다. 공감자는 때때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이 감정은 내 것인가 아니면 흡수한 것인가 를 구별하는 시간. 그것은 내면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순간입니다. 둘째, 창조적 표현. 글쓰기, 그림, 음악, 춤. 감정이 형태를 얻을 때 공감자는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표현은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내면의 혼란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셋째, 지지 공동체. 작고 깊은 모임 속에서 공감자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배웁니다. 같은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들 혹은 정서적으로 성숙한 동반자들과의 만남은 건강한 거울이 됩니다. 넷째, 의식적인 봉사. 공감자는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되 스스로를 잃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사회적 참여는 조종이 아닌 창조로 이어지며 구원자 콤플렉스를 막아줍니다. 다섯째, 몸으로 돌아오기. 공감자는 흔히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며 몸을 잊습니다. 하지만 몸은 지금 여기에 문입니다. 운동, 호흡, 산책은 그를 현실에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이 실천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공감자가 무너지지 않고 빛으로 남기 위한 영혼의 위생입니다. 융에게 INFJ, INTJ 공감자는 단순히 특이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현재의 의식과 다가올 의식을 잇는 다리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민한 감각을 넘어 인류가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였습니다. 주권적 공감자, 내적 위기를 넘어 그림자를 다스리고 건강한 경계를 세운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집단 무의식 속에서 수호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의 능력은 지배가 아니라 연결을 위해 쓰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시끄럽고 표면적인 것만을 추구할수록 이런 존재들은 더욱 필요해집니다. 돈과 속도가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에 주권적 공감자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진짜 가치는 진실과 자비에 있다. 하지만 융은 언제나 경고했습니다. 이 힘은 양날의 검입니다. 지혜와 겸손으로 쓰면 집단을 치유하지만 자만과 통제로 쓰면 파괴적인 힘이 됩니다. 선택은 언제나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융이 그렸던 미래는 기술이나 정치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서로를 진실하게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주권적 공감자는 이 길 위에서 조용한 안내자로 설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남습니다. 이 거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보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그 구조를 본다.